창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눈치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안 된대요. 그게 눈치가 보이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하고, 왜냐면 직원 어떻게 하면 좀 깎아서 좀 싸게 좀 할 수 없을까? 이제 한국에서 승리의 정의를 여쭤봤는데 생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시합이랑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두려움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아, 이게 지속 가능한가? 아, 이거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모셨던 분인데 실리콘밸리의 코치로 저희가 모셨던 분입니다. 임승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뵀었을 때는 코치가 뭐예요? 계속 여쭤봤잖아요. 요새는 한국의 CEO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요?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CEO를 계속 코칭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많이 여쭤봤던 게 이 미국의 창업자와 한국의 창업자가 뭐가 달라요? 좀 여쭤봤더니 그렇게 많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창업자랑 꽤 오랫동안 코칭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이게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 감정,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겠지만 이 소스가 조금 다른 거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내한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눈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배우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같이 다니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등짝을 좀 몇 대 맞으십니까? 안 볼 때. 안 볼 때. 네. 미국에서 많은 창업자들을 인터뷰해보시고 또 미국 그 창업 문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새 한국 창업자들은 한국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노티스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코칭에 이제 힘을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반대로 미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제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에 와서 아까 등짝을 만든 것처럼 그분들도 미국에 가시면 분명히 등짝을 만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문화적 어떤 차이를 좀 알아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또 약간 좀 느꼈던 게 그게 약간 눈치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좀 유의미한 차이 중에 하나가 눈치로 통제가 가능한 사회와 눈치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내 생각은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가 안 썼다가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자발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정말 착하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바탕에는 뭐 그분들의 성향이나 성격 이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눈치로 통제를 하는 게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하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창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눈치라는 게 뭐 어떤 눈치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페이즈를 나눈다. 창업가가 처음에 얼리 스테이지는 창업가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직원이 한 80명, 1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의도적으로 창업가에서 CEO라는 역할이 뭐지? 네.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CEO라는 역할이 뭐지를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뭐 조직을 개편한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 받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뭐 누군가 직원을 위해서는 몰라도 난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깊게 여쭤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눈치가 보이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용에 이게 왜 썼냐라고, 그러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왜 쓴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쓰는 거는. 근데 직원에게 쓰는 거는 난 훌륭한 대표이고 그렇죠. 나에게 쓰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뉴스에 대표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돈을 쓴 기사들이 막 나오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을 엄청 자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해도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약간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하고, 왜냐면 화나니까. 직원은 많잖아요. 직원 어떻게 하면 좀 깎아서 좀 싸게 좀 할 수 없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를 더 약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병반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짠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물론 직원에겐 좋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아한 거예요. 이거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첫 번째 약간 예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요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리더포비아라고 한대요. 리더를 안 하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예전에는 리더라고 하면 위에 선배들한테 막 짓눌리고 살다가 리더가 되면은 막 내가 맘대로 하고 너 회식 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밑에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치 보는 사이로 가다 보니까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네. 리더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리더 수당을 따로 줘야지.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리더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나는 리더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눈치, 그 CEO들이 보는 눈치인 거잖아요. 책임은 또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이란 단어도 되게 흥미로운 게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워요. 영어로 책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responsibility. 네. 그러면은 주로 그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그 대표 한 분이 이제 애플에서 DRI라고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responsible 한 개인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무겁다. 왜 애플은 이렇게 사람한테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responsibility는 response 더하기 ability의 조합어다. 그러니까 response는 대응하는 거, ability는 능력. 그러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인데 그럼 그게 왜 책임이냐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대응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게 responsibility예요. Take responsibility. 한국에서 책임이라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옷을 벗겠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것도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나중에 약간 그런 accountability, 문책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게 따로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responsibility라는 개념을 따로 놓고 이거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옷을 벗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책임지고 대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겠습니까? 네, 발휘하겠습니다. 이 약간 일종의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옷 벗는 것까지 가면은 그분에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톤이라고 하면은 담당이 맞아요. 담당. 너가 이 담당이니까 너가 이거 책임져. 거기에서 책임은 사실 옷을 벗어야 할 책임은 아니고 네가 담당이다. 너가 이걸 맡으면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준 거는 담당에 가깝네요. 근데 우리는 책임으로 느끼는. 근데 모든 responsible 단어에 있는 걸 다 책임으로 번역하실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왜곡돼서 수입이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표면적이다, 그게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사이키에, 멘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눈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범이 돼야 되고. 모범까지. 이거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싫어할 텐데 그런 것들은. 모범은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CEO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새 CEO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나와야 직원들도. 눈치가 근데 재밌는 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코치로 활약을 하니까 그 창업가 대표한테 승리의 정의를 많이 물어봐요. 승리의 정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치의 유래는 운동에서 온 거예요. 네. 아무리 지금 제가 운동에서 코치가 아니라도 유래는 운동에서 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치가 선수를 어떤 목적을 향해 도와주나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코치는 결국 선수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데 그럼 승리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에서는 승리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1등.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이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쵸. 뭐 농구면 농구, 네. 배구면 배구. 이 게임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뭐 토너먼트 방식이다. 이미 다 제3자가 만들어 놨어요. 그 정의를. 그런데 사업에서는 그 승리를 누가 정할 것 같아요? 본인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제3자가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시장 상황, 별의별 변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승리의 정의를 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가 약간 모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승리의 정의를 제가 많이 여쭤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국에서 승리의 정의를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답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극적인 케이스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승리의 정의가 생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리가 생존.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존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난 거잖아. 아니, 당연히 생존을 해야지 뭐 승리도 나머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생존을 승리의 정의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까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여쭤보고 깊게 들어갔더니 결국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생존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군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모르게 모든 그 소통하는 데에 스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 그래. 생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제가 그냥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생존 넘어가면 모르는 거를 여쭤보니까, 아, 이게 거기서 왔구나를 이제서야 깨달으시는 거죠. 이제 마음가짐의 그 맥락에서 좀 위험한 게, 이제 이기려고 하는 시합이랑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시합은 내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갈고 닦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지 않으려는 시합은 누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고 이 사람한테 지지만 않으면 나는 그게 내가 성공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거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지 않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미국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면서 점점점 뭔가 좀 보수적이 된다가 이럴 경우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백지 한 장 차이 같은데 코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임과 이기려고 하는 게임은 아무리 백지 한 장 차이도 시작이 백지 한 장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점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두려움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저기로 가야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기로 갈 수 있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실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뭐 저쪽으로 나가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별로.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투자를 받으려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이랑 정말 승리를 하려고 그 사업을 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어떤 투자로 계속해서 생존할 거라는 기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투자를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뭐, 그 다음 투자 받아야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계속 투자만 받나요? 어느 순간, 그럼 뭐 잘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답을 원하는 거는, 어떤 고객하고 어떤 승리를 하고 싶으십니까를 듣고 싶은데, 뭐 투자를 받고 싶어요. 뭐 성장을 하고 싶어요. 뭐 생존을 하고 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다 투자 관점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창업가들은 무슨 승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로 고객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제발 고객 좀 그만 얘기해.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낼 정도로 계속 막 make product people love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약간 세뇌가 된 그런 게 있어요. 이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잔소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환경에 녹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승리하고 싶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싶어라든가, 좀 더 고객 중심적인 대답을 듣는 경우가 좀 빈도수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지금 승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CEO의 뭔가 정신건강이라던가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도 목표 설정을 확실히 승리를 해놓는 게 그게 훨씬 유리한가요? 자,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네. 목표는 추상적이에요. 뭐 농구를 한다 그러면 나는 10골을 넣을 거야. 목표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토너먼트에서 뭐 몇 개를 승리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추상적인 충분히 목표였어요. 비전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시력을 테스트할 때도 비전을 테스트한다 그러고 비전이 뭐 예를 들어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어도 비전이고 뭐 마음의 눈이든 실제 눈이든 눈으로 반드시 보이는 장면이나 영상의 비전인데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한국에서 느꼈던 부분 같은 게 한국에서 그 한국 창업가들한테 비전이 뭔가요? 그러면은 문구를 얘기해 주세요. 신뢰받는 AI.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반대였어요. 왜냐면 목표는 명확한 거예요. 나는 농구 토너먼트라고 하면은 세미파이널까지 갈 거야. 나는 4강까지 갈 거야. 이건 목표고,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격적이고 누구나 재미있는 그런 농구를 할 거야. 이게 이제 비전이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단어의 본질을 돌아가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요. 비전이 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회사에 비전이 필요할까요? 아니, 여쭤볼게요.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말 하는 건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투자자가 비전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멋있게 써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걱정이 되는 게 스타트업 교육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 비전을 가르치실 때 뭔가 CEO의 입장에서의 비전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인사의 입장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창업가 한 분하고 이런 의아함을 제가 공유를 했더니 그분은 채용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구들을 짧게 피채용자라고 그럴까요? potential recruit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회사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을 인사적인 교육? 이런 맥락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원래 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웹사이트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친구들도 채용을 위한 도구라든가 회사를 브랜딩하는 도구라든가 무슨 말들을 못 쓰겠습니까? Think different 뭐 많잖아요. Impossible 뭐 또 많은데 그거 뭐가 보여요? 그걸 비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비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지금 특히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같은 데를 보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니, 그전은 비전을 무슨 뭐 신뢰받는 AI, 무슨 뭐 세계 최고의 저가 항공 뭐 이렇게 해도 뭐야? 그러면서도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표가 저거를 그거라고 얘기하는 게 눈치로 해. 어떻게든지 알아들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그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대표가 원하는 게 뭘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끙끙끙끙끙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비전을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예를 들어 대표 가지고 쟤는 왜 저래? 라든가 아니면 쟤는 나를 반역하는 거야. 뭐 별의별 해석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별의별 이상한 데 다 터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예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내에서. 이게 우리 비전이야 하고 나무에다가 컴퓨터 막 잘라가지고다가 그린 스크린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비전, 우리가 만들 제품이 이런 거고 우리가 나갈 방향 이거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건축, 디자인 이런 쪽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 계획을 해요. 도시 계획하는 어떤 유명한 그 건축가가.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수백 명의 컨트랙터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뭐 디자이너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도시를 세울 거야. 내가 원하는 도시는 말이야. 아름답고 풍요롭고 세계 최고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도시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나 건축학 쪽에서 보면은 다들 스케치를 하거나 뭔가 모델을 만들거나 뭔가를 가시화를 해서 블루프린트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윤곽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컨트랙터들이 저런 거를 만든다.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저걸 만들려면 뭐 쇠가 이래야 되고 뭐 이게 필요하고 예산이 이렇고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 그럼 내가 좀 바꾸고 이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략에 대한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럼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 저런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감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별의별 대화가 다 이루어지고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건데 뭐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런 얘기를 해놓고 끝이다. 그 사우디 네옴시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우디 네옴시티를 만든다고 할 때 이제 영상을 쫙 만들었는데 뭐 200km 길이의 유리벽을 양쪽에 세워갖고 일자로 쫙 이 모듈 형식으로 건물들을 세워갖고 그 안에서 친환경적으로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몇 분짜리 영상이 쫙 보여줬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짓는 거를. 그걸 보면서 이제 다들 이게 될까 뭐 요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우리는 이런 도시를 건설할 거야.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단어가 비전이니까. 근데 비전을 물어봤는데 약간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아까 제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외국 웹사이트에 있는 그럴듯한 문구 이게 비전인가 보다. 아까 말씀하신 싱크 디퍼런트 이런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뭔가 암암리에 뭘 했는지 아니면 뭐 인사 교육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왜곡돼서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계신 거 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창업자들을 보면 일단 승리의 정의가 안 돼 있고 승리의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명확한 비전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그 창업가에서 CEO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지 않고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화 시키는 것 같지 않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화두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잘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직원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CEO가 이제 느끼는 위협은 어느 순간에 내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쪼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창업까지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회사가 점점 투자를 많이 받다는 얘기고 그럼 자기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 파워 다이내믹이 좀 바뀌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제 정치를 해서 뭐 자기 편을 만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 좀 있죠. 그런데 VC들도 이걸 알고 그분들도 자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르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 찾아야지. 그 다음에 잘한다는 포장도 없지. 그러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야 그때가 오기 전에 시리즈 A 딱 하자마자부터라든가 지금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CEO 코치랑 같이 그 관계를 갖고 그 100명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좀 훈련을 좀 하고 딱 100명이 왔을 때 난 준비가 됐어. 나는 내가 한번 CEO 해볼래.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 VC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할 때, 일단 첫 번째가 한국은 안 된대. 얘기를 하시는 게, 한국은 창업가가 갑이고 투자자가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한국은 창업가를 해고하는 게 어렵대요. 근데 왜 아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잘 그런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회사가 망했으면 망했지 창업가가 해고당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알았어요? 법이 다른가? 뭐 약간 노동법이 다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렵냐? 했더니 눈치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왜 투자자가 거꾸로 창업가의 눈치를 보지? 이건 완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뭐가 눈치가 보이시냐? 했더니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네, 지금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우대가 있대요. 이분이 무한 책임을 진 어떤 그렇죠, 책임. 그거를 존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재벌 문화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100%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떤 무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해고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깊이 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차라리 그 이미 엑시트를 한 유능한 임원분들을 채용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분이 가서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쪽으로 하신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창업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VC가 일종의 약간 꽂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약간 그분을 의심할 것 같거든요. 경계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과연 건강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분들이 뭐 단지 무슨 뭐 회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걱정이 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주로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눈치가 보이고 뭔가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과연 그게 건강한가? VC도 창업자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네요. 근데 창업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업가들은 무슨 VC가 저희 눈치 봅니까? 제가 눈치를 보죠. 근데 그분들은 진심으로 눈치를 봐요. 근데 그런 건 저는 약간 놀랐어요. 그 이면이 있었는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한국과 미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좀 선후배 관계가 좀 약간 흥미로워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후배 관계, 네. 그렇죠. 어떤 걸 제가 관찰했냐면은 왠지 이 선후배라는 관계가 그냥 녹아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선후배 관계가 같은 학교를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선후배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뭐 창업도 약간 선후배가 있는 거예요. 먼저 창업을 했으면 창업 선배고, 나중에 창업을 했으면 창업 후배인 거죠. 언제 결혼하셨어요? 저는 2018년에요. 저보다 결혼 후배인 거죠. 모든 게 다 선후배가 막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저한테는. 일단 미국에 선후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서 그 선후배의 장점을 좀 활용하고 싶은 게 마음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좀 끌어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미국은 아예 인공적으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 가면 뭐 fraternity, 뭐 sorority 이래가지고 남자는 뭐 이런 선후배 사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만들고 여자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연회비를 지급을 하고 뭐 자격이 맞는지 뭐 재보고 뭐 테스트를 거치고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다 통과하면은 이제 그 선후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후배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래서 그때 같이 공약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서로 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멘토 느낌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니까. 약간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미국식 해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창업가들의 어떤 해법도 선후배 창업가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게 있냐면은 똑같아요. 그 인공적으로 창업가들의 어떤 그런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요.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회비를 받고 자격이 맞는지 재고 테스트를 거치고 다 통과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를 돕기로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너 서클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끈끈하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서 계속 하는 연수가 뭐 10년 막 계속 오래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값진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미국의 해법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그냥 약간 선후배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차이점들이 흥미로웠던 게 약간 선배라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암암리에 나는 후배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이런 압력을 암암리에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애정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창업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갔을 때 그런 걸 듣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에. 근데 그분은 잔소리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걱정이 되시니까 그분의 입장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너는 절대 이러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이분은 물어본 적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도 그 반복이 되고 약간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잔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뭐 흘려 지나가면 좋겠는데 후배는 반대로 선배보다 부족하다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태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다가 기는 빠지지만 그런 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약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앞서간 분의 답이죠.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언젠가는 나의 승리를 정의를 내리고 나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기점이 분명히 오는데 그게 지금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의 차이지 안 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선배들에게 그런 거를 듣고 뭔가 내가 그거를 잘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네 이런 것들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이 좀 있어요. 나의 성공, 나의 승리가 아니네요. 아닌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도 승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네가 네 거를 스스로 정의내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멋있는 문구 내걸고 그냥 돈 벌어.
그럼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선배한테 가서 돈을 어떻게 벌죠? 어떻게 성장을 시켜? 이런 얘기만 물어보고, 그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좀 바뀌었어. 시장이 좀 바뀌었다든가, 뭔가가 바뀌니까 더 이상 그게 안 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듣기 싫은 잔소리까지 다 듣고 나는, 새벽 2시, 3시까지 다 듣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럼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언제 내 승리 정리하고, 언제 내 비전 명확히 하고, 언제 정말 조직을 이끄는 그 단계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경우들은 우연인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언젠가 그런 상황이 와서, 이게 내가 결국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틀리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는지 그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100% 이 시점이 옵니다.